그 뱃속에 있는 아이 누구 아이야? 세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아랫배로 향했습니다. 당신 아이잖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재혁은 비웃듯 공허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구겨진 종이를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내가 불임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야.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 세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거 봐봐. 그녀는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그것을 세아의 손에서 낚아채 던져버렸습니다. 테스트기가 부서지는 소리는 세아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번화가, 늦은 저녁에 차가운 공기가 코트를 파고들었습니다. 겨울바람에 섞인 눈발이 도로를 덮고 있었지만 윤세아의 마음은 솜털처럼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중앙대학병원의 유능한 내과 의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예비 엄마였습니다. 세아는 손에 작은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줄의 양성 반응이 선명하게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 이재혁에게 이 기적 같은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현관문 앞에서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이재혁은 뻣뻣한 자세와 굳은 표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료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실력으로 존경받았지만 집에서는 늘 냉정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가 서울의 유명 대형 병원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동안 세아는 늘 그의 그림자 뒤에서 묵묵히 내조했습니다. 그녀는 오늘만큼은 그 완고한 표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세아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도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녀왔어, 여보. 세아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며 검은 코트 위에서 녹아내리는 눈송이를 털어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듯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그녀를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했네. 세아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집안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이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아가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움과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이야? 재혁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세아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물었잖아.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고. 세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아랫배로 향했습니다. 당신 아이잖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보? 재혁은 비웃듯 공허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구겨진 종이를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내가 불임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야.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것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과학적인 진실이지. 세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당신 왜 이런 검사를 했어? 그리고 그건 잘못됐을 거야. 내가 지금 임신했는데. 그녀는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보여주려 했습니다. 7년 동안 함께 해온 사랑의 결실을 눈앞에 이 남자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재혁은 그것을 세아의 손에서 낚아채 던져버렸습니다. 테스트기가 부서지는 소리는 세아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 때 알게 된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에게 말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 그의 눈빛은 세아를 비난했습니다. 세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 그 검사 결과가 틀렸을 거야. 이 아이는 당신 아이야, 재혁 씨. 제발 믿어줘. 우리가 함께 병원에 가서 친자 검사라도 다시 받아보자고. 재혁은 세아의 절절한 말은 듣지 못한 채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누구 아이야? 혹시 한도연 교수? 아니면 그 자상한 척하는 응급실 과장? 도대체 누구의 아이냐고. 재혁의 절규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 유전자 검사로 불임이 확인된 내 앞에서 친자 검사를 받자는 말은 내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겠다는 말밖에 안 들려. 그는 갑자기 세아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세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파. 재혁은 개의치 않고 그녀를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세아가 저항했지만 그의 억센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나가. 재혁 씨, 제발. 너무 추워. 내일 아침에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보자. 이건 분명 오해야.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내가 병원 이사회에 불륜 혐의로 고발하겠어. 세아는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남편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 낯선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옷이라도. 재혁은 옷장으로 가 그녀의 몇 벌 옷을 무작정 꺼내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현관문 밖에서는 이웃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날 배신했어요. 불륜을 저질렀다고요. 이 배신자. 재혁이 이웃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세아는 부끄러움과 충격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배신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세아는 온 힘을 다해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재혁은 대답 대신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차가운 겨울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아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몇 벌의 옷과 지갑뿐이었습니다. 머리카락에 눈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배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세아는 배를 부둥켜 안고 쓰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정은 7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없었고 친구들은 재혁과 결혼한 후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택시 한 대가 그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세아는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세아는 망설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로 가주세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터미널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세아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7년간 살았던 아파트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서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창문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아의 생각은 이미 앞으로 닥칠 불확실한 미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세아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뱃속에 3명의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그 세 아이들이 자신을 내쫓은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요. 눈이 계속해서 내리는 서울의 밤, 세아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7년의 침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편 이재혁의 오만과 오해 그리고 조작된 거짓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쓰라린 배신을 가슴에 묻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해 먼바다의 작은 섬 늘섬의 새벽 안개가 바다 위로 그림처럼 피어오르는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작은 보건소 옆에 딸린 의사관사에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세아의 손이 습관적으로 알람을 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녀의 고단하지만 감사한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추워. 작은 목소리가 이불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세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누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 준이었습니다. 7년 전 서울의 차가운 밤거리에서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던 그 기적 같은 새쌍둥이 중 막내였습니다. 준이는 항상 면역력이 약해 감기에 자주 걸리곤 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볼 때마다 세아는 가슴이 저릿했지만 동시에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자, 준이야. 엄마가 아침 준비하고 올게. 세아는 준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 맞췄습니다. 세아는 조용히 일어나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서울의 번화한 중앙대학병원의 유능한 내과 의사였지만 이제 그녀는 늘섬의 유일한 보건소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깊어졌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7년 전의 연약함 대신 강인함과 단단한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7년의 시간은 그녀에게서 화려한 경력과 안정을 가져갔지만 동시에 3가지의 소중한 보물, 새쌍둥이를 선물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늘섬은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녀를 불륜을 저지른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의사 선생님 또는 새쌍둥이 엄마로 알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준서 형이 내 옷도 뺏어 입었어. 둘째 준우의 불평 섞인 목소리가 아이들의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세아는 한숨을 쉬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서, 동생 옷 돌려줘. 오늘 또 유치원 늦겠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밥과 김치, 그리고 늘섬 특산물로 만든 간단한 반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약병에서 준이의 감기약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약은 그녀의 보잘것없는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지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아이들의 건강에 가장 큰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준이는 면역력이 약해 늘 걱정거리였습니다. 다들 일어났니? 세아가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가자 새 아이가 한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 똑같은 표정. 하지만 세아는 단번에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준서, 첫째. 항상 동생들을 보호하려는 책임감 있는 아이. 준우, 둘째.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끊이지 않는 활발한 아이.
그리고 준이 막내. 건강이 약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순한 아이. 세 명 모두 왼쪽 팔에 같은 자리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썹. 그녀가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이재혁을 똑 닮은 그 눈썹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남편의 모습을 찾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증오와 그리움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오늘은 섬 축제 맞죠? 준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늘섬 풍어제야. 엄마가 일 끝나고 데리러 갈게. 하지만 그 전에 유치원에 가야지. 아이들은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아는 준이의 감기약을 가방에 넣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갑자기 준우가 물었습니다. 세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질문은 7년이 가까워지면서 아이들이 묻는 가장 빈번한 질문이었습니다. 7살이 되면서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아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멀리 있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세아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미움보다는 슬픔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받은 배신감으로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억지로라도 과거의 상처를 덮고 아이들 앞에서 밝은 엄마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학교 버스가 오자 아이들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세아는 현관문에서 그들이 버스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세 아이 모두 버스 창문에서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세아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아는 곧장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늘섬의 유일한 보건소는 섬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찾는 작은 시설이지만 그녀에게는 이곳이 세상과 다시 이어지는 유일한 생계의 원천이었습니다. 윤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보건소 간호사 박민아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바로 왔어요. 세아는 의사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세아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노인들의 약을 처방하고 간단한 진료를 하고 때로는 그들의 외로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하지만 그녀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과거를 묻고 새로운 삶을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세아는 항상 보건소 뒷마당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가끔 서울 방향을 바라볼 때면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이재혁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가 나를 내쫓은 후 다시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날씨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태풍 소식이 있대요. 박민아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세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이의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준이의 면역력은 습한 날씨에 더 약해지곤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졌습니다. 7년 동안 홀로 아이들을 지켜온 어머니의 본능이었습니다. 세아는 재빨리 진료실로 돌아와 준이의 약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다가오는 폭풍우는 그녀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아의 불안한 예감대로 그날 오후 예상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빗방울이었지만 점점 그 세기가 강해져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아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습하고 차가운 날씨는 막내 준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며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안전하게 대피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때 박미나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세아를 불렀습니다. 윤 선생님, 빨리 와보세요. 김할머니 병실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세아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늘섬 보건소의 지붕은 낡아서 비가 심하게 오면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세아와 박미나는 서둘러 김할머니를 다른 병실로 모시고 물이 새는 곳에 양동이를 놓았습니다. 보건소의 병실은 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단기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노인 환자를 위한 공간이었기에 이 갑작스러운 누수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하네요. 세아가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 보건소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마을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산사태 경보입니다. 모든 주민은 즉시 대피 준비를 하십시오. 세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전할까요? 모두 침착하세요. 환자분들 모시고 1층 강당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노인 환자들을 1층 강당으로 모셨습니다. 세아는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공포가 섬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늘섬 이장이었습니다. 세아 선생님, 저 이장입니다. 유치원은 안전합니다. 아이들이 대피소로 이동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7년간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아이들이었기에 그들의 안전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근처에서 끔찍한 괴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산사태 소리였습니다. 미나 씨, 제가 밖을 확인하고 올게요. 세아는 비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에서도 그녀는 비탈길에 있는 집 한 채가 흙더미에 반쯤 묻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늘섬에서 가장 취약한 비탈길에 위치한 최영감님의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아는 본능적으로 그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문을 열자 물이 발목까지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약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는 소리를 따라 안방으로 갔습니다. 최영감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안방 절반이 이미 흙더미에 묻혀 있었습니다. 윤 선생, 괜찮아? 할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세아는 할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녀는 자그마한 체구였지만 7년 동안 새쌍둥이를 홀로 키우며 단련된 강인한 힘이 있었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보건소로 돌아오는 길, 한 관광객이 그들의 처절한 순간을 사진 찍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 상황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직 최영감님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하자 박미나와 다른 직원들이 할아버지를 즉시 돌봤습니다. 세아는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을까? 그녀는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폭풍은 계속되었지만 다행히 더 이상의 산사태는 없었습니다. 세아는 대피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섬 사람들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최 영감님은 어떨까? 보건소에 도착하자 낯선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번호판이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첫째 준서가 물었습니다. 세아는 보건소 입구에 서 있는 젊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정장 차림에 그는 분명 늘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윤세아 선생님, 그 남자가 그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한도연이라고 합니다. 중앙대학병원 소아과 교수예요. 세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 영감님은 제 외할아버지세요. 도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세아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최 영감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 왔구나.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과찬이세요, 할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세아가 물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윤 선생님. 할아버지는 새쌍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선생님 아이들이군요. 참 닮았네. 세아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새쌍둥이예요. 그때 막내 준이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심한 기침 발작이었습니다. 세아는 서둘러 가방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가 보네요.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세아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전문가의 손길로 준이를 진찰했습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에서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세아는 망설였습니다. 서울. 그녀가 7년 동안 피해온 곳. 이재혁이 있는 곳. 하지만 준이의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 한 관광객이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어제 태풍 속에서 할아버지를 구하는 사진 써도 될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세아에게 말한 뒤 그 관광객은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새쌍둥이군요. 너무 귀엽네요. 준서를 가리키며 말하는 관광객에게 세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이 나중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 선진의료재단의 화려한 조명과 현수막으로 장식된 기자. 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재혁은 단상 위에 서서 카메라 플래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지만 눈빛은 승리의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혁 원장님은 획기적인 심장수술법 개발로 국내 의료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우리 선진의료재단의 자랑이자 국민 건강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값진 성과입니다. 병원 이사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혁은 겸손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7년 전 그는 단순한 외과 의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선진의료재단의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고 곧 이사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노력과 야망 그리고 7년 전 윤세아를 내쫓고 얻은 새로운 아내 오수연 덕분이었습니다. 재혁 씨 자랑스러워요. 단상 아래에서 오수연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재혁의 새 아내였습니다. 수연은 우아한 자태와 날카로운 지성을 겸비한 여성이었습니다. 병원 행정부 차장으로 일하던 수연은 재혁과는 6년 전 한 의료 컨퍼런스에서 만나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집안 배경과 병원 내 인맥은
재혁의 성공 가도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재혁이 답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수연은 그의 인생에 안정과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자 회견이 끝나고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이사장 승진 축하 자리였습니다. 수연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남편의 승진을 위해. 재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이런 완벽한 순간에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성공적인 경력, 아름다운 아내, 강남의 고급 아파트.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7년 전 스스로 내쳤던 그 아픔의 그림자였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여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사실 그는 윤세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가끔씩 꿈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런 밤이면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수백 번 되뇌었지만 마음 한 구석의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김원로 이사님이 축하 전화를 하셨대요. 수연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이사장이 되면 의료 정책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신대요. 재혁은 대화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직접 전화를 다 하셨어. 우리 가문과 김 이사님 가문은 오래된 인연이 있으니까. 수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리 오빠도 김 이사님 밑에서 일하기도 했고. 재혁은 이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연의 오빠 오태영. 7년 전 그에게 불임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져와 윤세아의 임신을 불륜으로 몰아갔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재혁은 항상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태영이 요즘도 만나? 재혁이 불쑥 물었습니다. 수연은 머뭇거렸습니다. 가끔 그래. 왜? 수연은 남편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전 아내를 내쫓은 사건도. 그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지만 오태영이 보여준 증거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너무나 분명했기에 남자로서 배신당한 재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이 재혁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태영이 그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과 수연 자신이 그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야망이 양심보다 컸습니다. 재혁 씨,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수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재혁은 놀랐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배경과 지원 덕분에 그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아가 정말 나를 배신한 것일까? 레스토랑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진의료재단 동료 의사였습니다. 재혁아, 축하해. 근데 좀 이상한 소식이 있어. 재혁은 휴대폰을 더 가까이 귀에 댔습니다. 무슨 소식? 정은아 기자 알지? 의료 전문 기자. 그 기자가 남해 늘섬 쪽에서 뭔가를 취재하고 있대. 그런데 너랑 똑같이 생긴 애들 사진이 돌아다닌다는 거야. 재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SNS에 어떤 관광객이 올린 사진이 화제래. 어떤 아이가 너랑 정말 닮았대. 사람들이 이사장님의 숨겨진 아들이 아니냐고 수군거린대. 재혁은 침을 삼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애가 있을 리가 없잖아.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재혁은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업무 얘기야. 집에 도착한 후 재혁은 서둘러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SNS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한 관광객이 올린 사진 속에는 태풍 속에서 노인을 구하는 여의사와 그녀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7살 정도로 보였고 재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그와 똑같았습니다. 눈의 모양, 코, 입술, 심지어 눈썹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불임이었습니다. 오태영이 가져온 유전자 검사 결과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재혁 씨, 저녁 먹을래요? 수연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재혁은 황급히 컴퓨터 화면을 닫았습니다. 응, 금방 갈게.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재혁의 생각은 계속해서 그 사진으로 돌아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수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재혁 씨, 오빠가 갑자기 사라졌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고 아무 말 없이 잠적했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재혁은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오태영의 실종, 그리고 그 사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재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상반된 명제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나는 불임이다. 대 저 아이는 나다. 그리고 그 충돌의 중심에는 오태영이 있었습니다. 재혁은 7년 전 오태영이 건넨 불임 유전자 검사 결과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세아가 친자 검사를 다시 받아보자고 했을 때 내가 그 말을 들었더라면 7년 전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조작된 서류만을 믿고 아내의 절박한 호소를 무시했습니다. 그 증오와 확신이 이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태영이 그 서류를 조작했다면? 만약 자신이 불임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7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세아의 뱃속 아이는, 그리고 지금 SNS에 떠도는 저 아이들은 전부 자신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7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완벽한 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수연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의 불안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그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늘섬 보건소 정원의 잔디를 깎고 있는 윤세아에게 간호사 박민아가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세아 선생님, 서울중앙대학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한도연 교수님이라는 분이요. 세아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한도연, 지난주 폭풍 때 만난 최영감님의 손자, 서울중앙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그녀는 천천히 보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세아 선생님. 한도연입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영감님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할아버지도 많이 회복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실은 막내 준이 건강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세아는 긴장했습니다. 준이요? 무슨 일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본 준이 군의 면역력 상태가 마음에 걸려서요. 늘섬 병원에서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중앙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면 더 나은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아는 침묵했습니다. 서울. 그녀가 7년 동안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피해온 도시. 이제 여기 있는 곳. 물론 걱정 마세요.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보답으로요. 도연이 덧붙였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 세아 선생님, 도연이 그녀의 말을 자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이 군의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세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간다는 것은 과거와 다시 마주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준이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그녀는 마침내 물었습니다. 사실 내일 응급의료선을 보낼 수 있어요. 외삼촌께서 본인 병원 의료선을 사용하라고 하셨거든요. 도연의 말이었습니다. 의료선이요? 세아는 놀랐습니다. 네.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새쌍둥이와 함께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준비하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은 후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이재혁을 다시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아는 유치원이 끝나고 돌아온 아이들에게 서울 방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새쌍둥이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준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준우는 흥분해서, 준이는 조용히 그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서울에 가면 아빠도 만날 수 있어요? 준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세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아버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준이 병원 검사가 우선이야.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세아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7년 전의 기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사진, 이재혁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병원 검사지. 새쌍둥이 임신을 확인해준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미련. 그 감정들이 모두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늘섬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응급의료선이 온다는 소식에 모든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아와 아이들은 작은 가방만 챙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왔어. 누군가 외쳤습니다. 곧 바다에서 현대식 응급의료선이 항구로 다가왔습니다. 섬 주민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료선에서 한도연이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아 선생님. 아이들도 다 왔네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선 안은 놀라울 정도로 넓고 편안했습니다. 아이들은 흥분한 채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중앙대학병원에 도착하면 바로 준이군 검사를 시작할게요.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세아는 감사함과 동시에 약간의 의심을 느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녀와 아이들에게 이토록 친절한 걸까? 그저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때문일까? 도연 씨,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세아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께서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세아 선생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남편에게 버림받고 혼자서 새쌍둥이를 키웠는지. 세아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외로움에 지쳐 최영감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어머니도 저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렸을 때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죠.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제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진심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말하기 어렵지만 선생님의 전 남편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세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재혁 이사장.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온 사람이죠. 제가 아이들을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너무나 닮았거든요. 세아는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서울로 데려가는 건가요? 그를 만나게 하려고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말로 준희 군의 건강 때문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재혁의 선진의료재단 이사장 취임식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내일 공개 행사로 강남에서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세아는 물었습니다. 도연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정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선택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세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이재혁이 공개 행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울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7년 만에 주어진 운명적인 기회일까요? 지금 아이들 사진이 SNS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재혁 이사장과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세아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숨어 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언젠가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생각해 볼게요. 세아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선생님 편이에요. 의료선이 서울 한강변에 도달했을 때 세아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서울의 모습. 그녀가 떠나온 곳, 그녀가 버림받은 곳.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새쌍둥이의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너무 커요. 준우가 흥분해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세아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크구나.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재미있는 곳에 데려갈게. 도연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그녀의 모습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세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7년 전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가슴은 복수심보다는 아이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주겠다는 굳건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진의료재단 앞 광장은 오전부터 북적였습니다. 새로운 이사장 취임식을 위해 의료계 인사들과 기자들, 그리고 환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축하 현수막과 꽃으로 꾸며진 무대 위에는 이재혁 이사장 취임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자가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재혁은 병원 안의 실내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완벽한 의사가운, 빛나는 명찰.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늘섬에 있다는 새쌍둥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들일까요?
7년 전 자신이 버렸던 아이들이라면 그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의 성공의 탑이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재혁 씨, 괜찮아요? 오수연이 그의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재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긴장해서 그래. 사실 그는 긴장이 아니라 깊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오태영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DNA 검사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가자.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대로 향하는 동안 재혁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의료계 인사들과 환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일부 방송국 카메라도 보였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 뉴스에 생중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취임은 의료계의 혁신을 이끄는 의사라는 이미지 때문에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이재혁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여러 동료들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정은아. 그 의료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그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혁의 불길한 예감은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이사장이 긴 축사를 낭독했고 재혁의 업적을 나열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어떡하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사장, 이재혁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혁은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들고 있었지만 갑자기 그 종이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가 말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강에서 들려오는 강한 소음. 모두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커다란 응급의료선이 한강변 병원 선착장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요 귀빈이 오시나 봅니다. 행사 진행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군중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의료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선착장에 접안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축하 현수막이 휘날렸습니다. 재혁은 연설을 멈추고 의료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운명이 그를 덮치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의료선의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은 한도연 교수였습니다. 의사가운 차림의 도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윤세아가 의료선에서 내렸습니다. 재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보는 세아였습니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인함과 결단력이 그녀의 눈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3명의 작은 아이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썹, 똑같은 표정을 한 채로. 새쌍둥이.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광장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세아와 아이들이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놀란 표정, 동료들의 의문 가득한 시선, 그리고 오수연.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재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새 쌍둥이는 모두 그와 똑같았습니다. 눈, 코, 입, 심지어 그 특유의 눈썹까지.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닮았는지 아직 모르는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역시 세아가 무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내쫓은 날 밤 내 뱃속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지도 않았죠. 당신이 불임이라고 하면서요. 재혁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속았던 것입니다. 오태영이 가져온 그 DNA 검사 결과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불임이라고 했지만 진실은 이 아이들의 얼굴에 있네요. 세아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아닌 깊은 슬픔과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혁은 깨달았습니다. 세아야, 재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오수연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아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7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밝히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7년간의 침묵이 마침내 깨진 것입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누구예요? 둘째 준우가 물었습니다. 세아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오수연은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재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 때문이에요.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막내 준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왔어요. 재혁은 새쌍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7년의 시간 동안 그가 성공을 쫓는 동안 그의 아이는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려 했습니다. 그의 취임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지만 그는 이제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과 후회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선진의료재단 광장에서의 폭로와 충격적인 장면은 그날 밤 모든 뉴스와 SNS를 뒤덮었습니다. 이사장 추락, 새쌍둥이 스캔들로 뒤집힌 취임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재혁의 성공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앙대학병원소와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윤세아는 막내 준이의 병실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작은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한도연 교수의 응급치료 덕분에 상태는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취임식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흥분과 긴장 때문에 준이의 면역 이상 반응이 시작되었고 세아는 급히 그를 병원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엄마, 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세아는 아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 있어, 준이야. 괜찮아.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은 여전히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나머지 두 아이들은 한도연 교수가 병원 식당에 데려가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세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단지 재혁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모든 것이 통제 불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준이 상태가 어때요? 세아가 물었습니다. 일단은 안정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도연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이의 면역 기능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복잡해요. 특수한 형태의 면역 결핍증인데 이런 경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떤 치료요? 혈액 성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 중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혈액이 필요해요. 이 경우에는 아버지의 혈액이요. 세아가 그의 말을 마쳤습니다. 이재혁 씨의 혈액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재혁 이사장님의 혈액이 필요합니다.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재혁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7년 동안 홀로 모든 것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사장 가운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지침과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원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준이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재혁은 천천히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아들이 많이 아픈가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도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이의 특수한 면역 상태, 필요한 치료, 그리고 아버지의 혈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당장 헌혈하겠습니다. 재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7년간의 부재를 단 하루라도 보상하고 싶은 듯한 절박함이었습니다. 그 전에 도연이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DNA 검사도 필요합니다. 재혁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DNA 검사. 7년 전 그 조작된 검사 결과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검사가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세아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재혁의 아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혁은 곧바로 헌혈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병실에 남아 준이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재혁이 정말로 변했을까? 아니면 단지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일 뿐일까? 몇 시간 후 한도연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재혁 이사장님과 준이 군은 99.9% 일치합니다. 그는 확실히 준이의 아버지입니다. 세아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랍네요. 제가 7년 동안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재혁 이사장님이 7년 전 보았다는 불임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오태영이라는 사람이 조작했다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합니다.
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수요? 네. 어젯밤에요. 새쌍둥이 뉴스가 터진 직후에요. 그는 오수연 씨의 오빠라고 합니다. 그들이 함께 이 일을 계획했다고 자백했어요. 세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혁이 그녀를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조작된 거짓 증거 때문에 그녀의 7년간의 고통이 모두 남편의 오만과 다른 여자의 야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이의 치료는 곧 시작되었습니다. 재혁의 혈액으로 만든 특수 약물이 준이의 몸에 주입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낙관적이었습니다. 준이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재혁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아야. 그가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병원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DNA 검사 결과 내가 불임이라는 것 모두 다 거짓이었어. 태영이가 수연이와 공모했어. 그들은 내 지위가 높아지면 자신들도 함께 승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된 거야. 세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렸다는 거야? 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로 당신을 의심했어. 오태영이 가져온 그 검사 결과를 정말로 믿었어. 내가 불임이라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왜 그렇게 쉽게 믿었어?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7년의 시간, 우리의 사랑,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의심될 수 있었어?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 그냥 문 밖으로 내쫓았지. 이웃들 앞에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고 7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찾으려 하지 않았어. 세아의 절절한 고백에 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습니다.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회한은 이제 감출 수 없는 고통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세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세아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7년 동안 모든 눈물을 다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재혁이 말했습니다. 3명의 나를 닮은 아이들. 내가 놓친 그 모든 시간, 그들의 첫걸음마, 첫말, 첫웃음. 내가 그 모든 것을 놓쳤어. 세아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 7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혁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보상할 수 있을까? 세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해. 당신이 그들을 인정하고 7년 동안의 부재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작해.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내 남은 인생을 바쳐서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게. 세아는 일어섰습니다. 그 말 진심이길 바라. 이제 준이에게 돌아가야 해. 그녀가 떠나려 할 때 재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세아는 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그의 손을 살며시 뿌리치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혁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오열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잃은 7년의 고통이 비로소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준이의 병실로 돌아가자 한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준이의 상태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어요. 재혁 씨의 혈액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세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내고 있네요. 세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그녀는 준이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이제 더 편안해졌습니다. 핏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이의 몸은 아버지의 혈액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어쩌면 세아도 언젠가는 재혁의 후회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7년간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막내 준이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었고 의사들은 곧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세아는 병원 근처 한도연 교수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아이들과 지내고 있었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이미 서울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세아와 함께 병원에 와서 준이를 보았고 오후에는 한도연 교수가 병원 내 놀이방에서 놀게 해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첫째답게 그는 항상 미래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세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이가 완전히 나으면 결정할 거야. 당분간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사실 그녀는 돌아갈 곳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늘섬? 아니면 서울?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곳?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그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준이의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내일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준이의 강한 의지와 이재혁 씨의 혈액이 더 중요했죠.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준이가 조그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또 왔어요. 세아는 준이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재혁이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병원에 왔지만 세아의 허락 없이는 병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정원에서 기다렸고 가끔 세아가 허락할 때만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만나볼까? 세아가 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쌍둥이 중준이가 가장 먼저 재혁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혈액을 나눔으로써 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아는 한도연에게 눈짓했습니다. 아이들 좀 봐주실래요? 저는 잠시 나갔다 올게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아는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봄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그녀를 보자마자 일어섰습니다. 준이는 어때? 그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내일 퇴원할 수 있대. 재혁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다행이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지만 점차 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아는 늘섬에서의 7년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재혁은 의사로서의 커리어와 오수영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오수연 씨는 어떻게 됐어? 세아가 물었습니다. 재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구속 상태야. 오태영과 함께 사기죄와 공문서, 위조죄로 기소됐어. 당신은? 세아가 물었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됐어? 재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휴직이야. 하지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요즘 많이 생각했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세아는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야. 재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년 동안 왜 그토록 승진과 성공에 집착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였어. 당신과 아이들 없이 나는 단지 텅 빈 껍데기였던 거야. 세아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지만 7년간의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 특히 준이가. 세아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재혁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지금 가도 될까?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재혁은 계속해서 불안한 듯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아이들은 이미 당신을 좋아해. 세아가 말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준서와 준우는 재혁을 보고 잠시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준이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재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 준이야. 많이 좋아졌구나. 한도연은 조용히 세아에게 눈짓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제 그들 다섯은 처음으로 한 공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재혁은 천천히 준이의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아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준서, 준우, 준이야.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아빠야. 새쌍둥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재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알지 못했던 것, 함께하지 못했던 것, 모든 것이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너희 엄마에게 잘못된 일을 했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절절하게 말했습니다. 준이가 먼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재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재혁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빠. 그 한마디에 재혁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준우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재혁의 팔을 만졌습니다. 우리랑 정말 닮았어요. 하지만 준서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요? 우리가 필요 없었잖아요. 재혁은 고개를 들어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이 맞아, 준서야. 아빠는 늦었어. 너무 늦었지. 하지만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네가 원한다면, 네가 허락한다면. 세아는 조용히 준서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서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용서했어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세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준서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재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준서가 처음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재혁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내 남은 인생 동안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게. 더 이상의 실수는 없을 거야. 준서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혁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서도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새 쌍둥이가 모두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재혁은 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세아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세 장의 출생 증명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준서, 준우, 그리고 준혁. 막내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세아는 7년 동안 이 이름을 숨겨왔습니다. 대신 준이라는 애칭을 사용했습니다. 준혁은 재혁의 혁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위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세아는 다음 날 아침 재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그 집 한번 보고 싶어. 재혁은 기뻐하며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아.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천천히 해야 해. 내가 아직 완전히 당신을 용서한 것은 아니야.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 내가 기다릴게. 얼마든지. 세아는 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3장의 출생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재혁은 천천히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명서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혁. 그가 작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그것이 막내의 진짜 이름이야. 세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지은 이름이었어. 당신이 아버지니까. 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들의 진짜 이름. 그는 감격에 차서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후 세아와 아이들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재혁은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며 매일 아이들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가지만 꾸준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생일날 그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세아는 직접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3개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준서, 준우, 그리고 준혁. 재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7년 만에 그는 다시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드디어 자신의 진정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세아는 재혁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노래 불러요. 그들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하게 웃었고 준혁이는 특히 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의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7년 전 세아가 쫓겨났던 그 차가운 겨울과 같은 듯 다른 계절이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그때와 달리 따뜻했습니다. 세아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혁과 새쌍둥이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이제 준혁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라타 눈사람의 머리에 당근 코를 꽂았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눈사람 주위를 뛰어다니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아픔이 가장 소중한 선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재혁과 세아가 재결합을 선언하는 작은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도연 교수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가족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재혁과 아이들이 정원에서 들어왔습니다. 재혁은 세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돼?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7년 전보다 더 확신해. 재혁은 모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세아의 손을 잡고 모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7년 전 제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 우리 가족은 갈라졌습니다. 저는 제 교만과 의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제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재혁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새 반지가 있었습니다. 세아, 우리 다시 시작할까? 이번에는 의심 대신 믿음으로, 교만 대신 겸손으로,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세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요. 모두가 박수를 치고 축하했습니다. 새쌍둥이는 기뻐하며 뛰어다녔습니다. 특히 준혁이는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아이들이 잠든 밤 세아와 재혁은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재혁도 그들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